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은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랑 오랫동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TV로 선생님 학원에 가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집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 녹화 영상이 조금 우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녹화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실시간 수업을 하진 않더라도 수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영상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듣고 계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토요일 오전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 링크를 이제 받으시면 그거를 누르셔서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고 계시겠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수업을 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이제 미래엔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미래엔 2단원 끝까지 한번 다 해볼 겁니다.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온 거에 대한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래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면 수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목요일 밤까지 이제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목요일 오후 5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답이 오기 전입니다. 지금까지 2명밖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늦게 보내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먼저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 동안 풀이를 하고요. 풀이를 해도 시간이 남을 경우가 있겠죠. 그럼 또 3단원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 그럼 선생님이 지금은 여러분들께 메일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 확인해보고 메일을 발송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메일이 안 갔다 그러면 이거 설명하고 답 맞추는데 시간이 다 된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진도 나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죠.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냥 대면으로 수업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나 어려운 부분이 있나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가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번 주는 일단 영상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 점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고 있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그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로 따지면요. 102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2쪽에 딱 중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반이 2개인데 둘 다 똑같이 끝내놨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어떤 선견지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102쪽에 딱 중간까지 보고 딱히 필기할 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필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 집에 있는 칠판인데요. 이게 참 예상했다는 듯이 이 칠판을 정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때 딱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것처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로 이제 쓰면 되고요. 칠판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학원에 있는 거의 절반?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많이 지우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자석입니다. 네, 자, 자석이에요. 이렇게 잘 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쓸 텐데 거의 안 써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질문이 있어도 물어보실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또 카톡으로 남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만 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듣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2쪽 저 윗부분쯤에 여러가지래 그 여백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그 여백 부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1970년대가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970년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제 난장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겠죠? 강제로 쫓겨나요. 강제로 쫓겨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당시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구나. 그리고 이 난장이 가족과 같은 가난한 소외계층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이런 것들이 1970년대 현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대라고 하면 가장 큰 문학적 화두가 산업화예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가. 물론 경제발전이라는 것에 좋은 점이 물론 있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발전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피해를 본 사람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 우리는 항상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씬 넘버 13번 안방 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쌈짓돈을 세다가 철거 계곡장을 보고는 이내 크게 한숨을 쉰다. 옆에 누워있던 난장이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14번 장면입니다. 평상에 앉아 고민하는 영수. 영호 화장실을 가려고 마당으로 나온다. 영호가 바깥 날씨에 어깨를 움직이며 아유 그게 고민한다고 되냐? 그냥 들어가 자. 미동도 없이 계속 앉아있는 영수. 다시 한번 돌아서 영수를 바라보며 아이 그거 진짜 지질이 궁상을 떨어요. 자 이번에는 15번 장면입니다. 영희의 작업 공장인데요. 이렇게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기계입니다. 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멈추지에서 이제 꺽쇠 한번 열어볼게요.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기계를 만지는 직공들의 분주한 손길. 기계에서는 열기가 뿜어나오고 엄청난 소음이 귀를 괴롭힙니다. 받으시면 이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당시 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기계음에 섞여 웅웅댄다. 영이 깜빡깜빡 졸고 있다. 조장, 공장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졸고 있는 영웅들의 발을 옥핀으로 찌릅니다. 아유,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졸고 있던 영희도 옥핀에 찔린다. 클로즈업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철거 계곡장을 클로즈업을 해서 이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거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여기는 이 클로즈업을 통해서 영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영희의 작업복 팔분에 한 점 빨간 피가 묻어난다. 깜짝 놀라 팔을 움켜쥐며 아야! 앙칼진 목소리로 정신 차려 정신! 기계가 앞에 꺽쇠. 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손해고 공장이 멈추면 우리가 다 손해야 하고 닫아보세요. 나름 연세법을 사용했습니다만 그런 거 쓰지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공장 그리고 회사의 이익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산업화로 인한 생산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조명이 이제 딱히 우리 선생님 뭐 스튜디오처럼 막 대단히 해놓은 게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판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저쪽 끝으로 가면은 이제 못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이 있어가지고 저쪽은 이제 못 가고 이쪽으로 오자니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아들 방이니까 우리 아들의 어떤 뭐 책꽂이라던가 그림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딱 좋긴 한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두울 수 있어요. 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이게 불을 제일 세게 켠 건데도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영이 호주머니에서 잠 깨는 약을 꺼내 꿀꺽 삼킨다. 옆에 있던 파마 아줌마가 영희에게 다가가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영희의 대사, 조장의 대사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위에 6줄짜리랑 지금 읽은 2줄짜리랑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요소가 일단 대사가 있고요. 그리고 해설이 있고요. 그리고 지시문이 있습니다. 지시문은 이제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이 읽은 이 2줄은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지시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해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설은 아닙니다. 해설은 첫 번째 장면 시작하기 전에 끝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대사 아니면 지시문입니다. 여기는 지시문이에요. 파마 아줌마가 영희야! 못 듣고 어깨를 툭 치며 야 김영희!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왜요 아줌마? 아유 살살만해. 너 이러다가 시집 못 간다. 영희의 손에 들린 약을 가리키며 야 나도 저 독한 조장한테 오핀에 찔리기 전에 하나 줘라. 졸려서 돌아가시겠다. 뭐 이런 약을 먹네. 선생님이 중학교 때 말이죠. 선생님은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서관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때는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독서실. 근데 어차피 독서실은 돈을 내야 되고 도서관은 돈을 안 내도 되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뭐 내 진짜 친구는 아니지만 내가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예요. 걔가 내 왼쪽에 앉았는데 걔가 공부를 한다고 무슨 이름이 아마 타이머였던 것 같아.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런 약을 먹고 그 약을 2알인가를 이제 물에다 먹는데 딱 꺼내면서 보면서 아 진짜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지 아 이걸 어떻게 먹냐고 약간 속이 미식거리는 듯한 막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아 이걸 또 먹어야 돼? 하는데 엄마가 또 먹으라고 했나 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도 먹고 공부를 하대. 내가 그때도 너무 불쌍했어 걔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그 몸 상합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일하는데 잠 깨는 약을 동료 아줌마에게 주는 영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까 1970년대 현실을 이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쪽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필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그 페이지 맨 위에다가 두 번째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산업화가 최고예요. 산업화가 최우선시되는 공장입니다. 자,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하면 공장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뭐 떨어져서 뭐 죽거나 뭐 그 전철 그 스크린 도어에 껴서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어이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게 일을 하는데도 안전에 대해서 돈을 쓰기가 싫으니까 결국 사람 목숨값으로 그거를 다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죽거나 큰 피해를 일으키면 그러면은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 뭐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 근본 취지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을 바꾸고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70년대는 그런 법조차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좋은 사회, 그러니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려고만 공부를 배우지 마시고 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교육이다. 진정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공장 앞 이른 아침인데요.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영희와 파마 아줌마가 보인다.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이렇게 과로치인 부분은 동작 지시문입니다. 어이 잘 가. 영희는 선화폰을 하는 파마 아줌마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간다. 야, 이제 밤 근무는 진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아줌마, 그래도 다음 주에 낮에 근무하는 거네? 영희를 보고 웃으며 영희의 팔을 살피며 야, 찔린 데는 괜찮냐? 그랬더니 밑줄하세요. 괜찮다는 듯 파마 아줌마에게 웃음을 보이는 영희입니다. 그럼 영희의 성격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라고 쓰시면 돼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요건 따로 안 쓸게요. 네, 여러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7번 장면이에요. 난장인의 집이고요. 아침이네요. 새벽 근무를 하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어머니, 집 걱정에 콩나물 다듬기를 멈추고 한숨을 쉰다. 영희,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오다가 망연자실에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이제 오냐? 응? 지금 철거 기구장은 어제 저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희는 모르죠. 밤새 일을 했으니까. 난장이는 자 요런 게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설을 시나리오로 바꾼 이런 작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설 속에서는 서술이 돼 있을 부분이 이 부분은 지시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난장이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고 어머니와 영수는 마루에 앉아있다. 영희는 그 옆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있고 영호는 샌드백을 툭툭 건드리고 있다. 받아보세요. 누가 봐도 들어가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그랬어? 인물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족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호가 말을 합니다. 에휴, 미련 없이 뜨는 거야. 미련 없이 행복동? 이름부터가 웃겼다고. 자, 행복동에다가 당연히 세모를 쳐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 원래 소설에서는 철거 계곡장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서울에 낙원구도 없고요. 행복동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지옥 같은 곳을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반어적인 거였죠. 여기는 이제 영호의 말을 통해서 행복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외된 계층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소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너무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단독 문제는 절대 안 나오고 그냥 보기로 하나 요 정도 그냥 나올까 말까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잘 안 나오지만 문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영희가 영어를 보면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갈 데도 없잖아. 선거철만 되면 요즘 같은 때네요. 시커먼 양복들 쫙 빼입고 와서는 허가내준다고. 정식 허가내준다고. 어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일을 쉽게 그러는지. 아유 참. 어머니 뒤편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난장의 모습이 보인다. 난쟁이를 보시면 말을 안 해요.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보시면은 난장이,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영수 이 세 명은 좀 현실 수능적이에요. 좀 그렇습니다. 좀 그냥 받아들이고 뭐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영호는 좀 적극적이고 저항적인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수의 얼굴 역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영호가 영수에게 다가와 빈정대는 말투로 아휴, 미출하세요? 이럴 땐 책에서 뭐라 그러나?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평소에 영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는 영수를 비꼬는 영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수라는 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학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그래도 책을 많이 보고 약간 교양도 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겉으로 어떤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비판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영호가 좀 그러는 거죠. 책을 많이 읽으면 뭐하냐? 네가 해결할 수 아무것도 없는데. 좀 그런 뜻이에요. 영수가 이제 할 말이 없죠. 형, 뭐라고 말 좀 해보슈. 답답한 마음에 영호와 영수를 바라보는 영희. 영호가 밑줄 하세요. 책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계속 비꼬고 있죠. 지금 그러면 영수가 그동안 책을 읽었던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책을 왜 읽었습니까? 해답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적인 변화가 이 책 속에 해답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을 읽었던 건데 사실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없었던 거야. 또는 뭐 실천적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영수라는 사람은 어땠느냐? 비참한 삶을 벗어나는 길은 공부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거야. 그런데 영수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꾸를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영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며 밑줄 뒤직자림 알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말대꾸를 못하죠.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한단 말이야. 화제를 돌려버려. 그러면 성격이 나와요. 할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말을 못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성격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영우가 그래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걱정 마! 형보다 돈 많이 벌을 테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아버지 앞이다. 그러니까 나름 이 어머니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지, 아버지의 체면,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데 난자이가 처음으로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랬죠? 말줄임표이기 때문에 결국 대사가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의 다그침을 듣고 딴청을 피우는 영호. 죄송해요. 영호는 딴청을 피우는데 영수는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예절은 바르네요. 평상에서 내려와 난장이 앞에 쪼그려 앉으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난장이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집어들고 집 밖으로 나선다. 미안하지. 자기가 돈을 잘 벌면 그러지 않을 텐데. 가족들 안쓰러운 표정으로 난장이를 바라본다. 영호가 신경질적으로 샌드백을 치며, 그러니까 성격이 좀 거칠죠? 네, 반항적인데, 아유 대책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는 영희. 가족 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영희가 집 앞으로 걸어 나온다. 집 앞에 건물은 이미 헐려서 빈터만 남았다.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이다. 여러분들 그 신과 함께를 보시면은 그 신과 함께 그 집이 막 무너지기 그 직전에 막 그런 모습이죠. 그 마동석이 있었던 그 집이요. 그 앞에 막 벌판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어가던 눈에 쓰러진 꽃이 보입니다. 자, 이 얘기가 굳이 왜 나왔겠습니까? 쓰러진 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쓰러진 꽃 네모하시겠습니다. 자, 네모를 하시고. 그럼 이 쓰러진 꽃. 자, 뭔가 이 쓰러진 꽃이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시련을 당하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그럼 쓰러진 꽃이 뭘 의미하겠어?
난장이 가족의 고통? 뭐 억압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굳이 보여주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을. 그런데 자,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밑줄 하세요.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봅니다. 그러면 이 쓰러진 꽃이 난장이 가족의 고통이나 억압된 현실인데 이거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고통이 사라지고 뭔가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는 태도구나.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뒷부분의 줄거리 한번 읽어볼게요. 투기업자의 농간으로 입주권 값이 뛰자 영순에는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의 웃돈을 받고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팝니다. 그러나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결국 난장이 가족의 집은 헐립니다.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영수와 영희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소설은요, 이 뒷얘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요게 아니라 그 다음 편, 그 난소공이 연작소설이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나온 거랑 이제 합쳐서 이제 드라마는 나온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난소공을 읽어보시면은 뒤에 내용은 없어요. 그 영희가 다시 그 입주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서류를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서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죽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아버지도 일하며 적은 돈이나마 벌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으로 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입주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거에 참여했던 영호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투기업자를 찾아간다. 투기업자에게 복수하려던 영호는 영수의 설득에 행동을 멈추지만 도망치던 투기업자가 자신의 실수로 불길에 휩싸인다. 영수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방화죄를 뒤집어 쓰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소설에서는 이 투기업자의 얘기는 영희 얘기에서 끝나요. 그 찾아오는 데서 끝나고요. 원래 뒤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공장 사장이 있고 사장 동생이 있는데 사장이 임금을 제대로 안 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 동생을 죽인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한번 맞춰서 드라마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0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2번이 있죠. 큰 2번에 책 모양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형은 이상주의자야 라고 써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일단 대사부터가 형은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거겠어요? 영호가 말하는 거겠죠?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고민하는 이상주의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기대는 어그러졌다. 형은 화가 나 있었다. 나는 그때 형이 화를 내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소설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어때요? 서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죠.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대사를 통해서 심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 심리를 직접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내레이션으로 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나 표정으로 하는 시나리오와 다르게 소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같은 경우는요. 인물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한다. 네, 이런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실시간이 아니라 그 대면 수업, 학원에 가서 수업을 했으면 이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 노래도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노래는 들려드리지 못하겠네요. 그냥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더 크로스라는 가수인데 2인 그 남자 듀엣이라고 하나? 그거 뭐라 그러지? 걔네들이 두 명, 남자 둘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 잘합니다. 옛날에 노래는 참 잘했는데 한 명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노래를 이제 포기했다가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그 휠체어 타고 휴가만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 이제 하체가 마비가 되면 하반신 마비가 되면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힘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배를 눌러주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좀 약간 감동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노래 한 번만 들어보실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소설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선생님 물 좀 마시고 칠판 지우고 다음 이어서 뒤에 있는 호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0쪽을 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칠판이 너무 세게 닦으면 쓰러질까봐 조심스럽게 닦아도 좀 오래 걸려요. 이 칠판이 좀 껄떡껄떡 되죠? 네. 이 걸어놓은 게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10쪽에 있는 호질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는데 박지원의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옛날 거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 호질의 제목의 뜻이 나와 있죠. 그 뒤쪽을 잠깐 보시면 호질은 호랑이의 꾸짖음, 이런 뜻입니다. 호랑이가 왜 혼을 내는 것인가? 누구를 혼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보실 텐데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조선 후기 실학자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호질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는지를 앞부분의 줄거리의 첫 번째 단어가 범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잘 듣고 있으시다면 지금 선생님한테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인 범을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톡에다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이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범을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범에다가 네모를 하도록 할게요. 자, 범은 지덕을 겸비하였으며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덕도 훌륭하네. 그런 지덕을 겸비하였으며 용맹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니 범에게 잡아먹혀서 예속된 존재인 장귀가 의원, 무단 등을 추천합니다. 얘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됐다. 걔네들은 안 된다. 걔네는 뭐 거짓말쟁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범은 이들이 각기 먹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선비를 먹으러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 선비는 들어보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 수양에 그다음에 그 인격을 수양하고 정진한 그런 사람들, 그럼 한번 먹으러 가볼까 하고 이제 가는데요. 정나라의 도읍에 벼슬을 하찮게 여기는 선비가 있었는데 북곽선생이라고 하였다.
나이는 40살로 손수 교활한 책이 1만 권이며 유교의 9가지 주요 경전의 뜻을 해설하여 다시 1만 5천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교열의 뜻은 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1만 권, 그 다음에 1만 5천 권, 그럼 2만 5천 권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365일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300일이라고만 할게요. 지금 40년 살았거든요. 그것만 계산해도 얼마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도대체 몇 권을 저술하고 교열을 했습니까? 좀 이상한데요? 여기서 약간 좀 에반데. 자, 그런데 천자는 그의 절의를 가상하게 여겼으며 정나라 제후는 그의 명성을 흠모하였다. 어쨌든 겉으로는 많이 유명한 사람이네요. 또한 도읍 동쪽에 아름다운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동리자라고 하였다. 천자는 그녀의 절개를 가사하게 여겼으며 정나라 제후는 그녀의 현숙함을 흠모하여 도읍 주변 사오리의 땅을 하사하고는 동리의 과부가 사는 마을의 문이라는 정려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그러면 과부라는 것은 이제 남편을 잃은 혼자 남은 여자를 과부라고 하는데 그 과부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야 돼요? 한 남자만 섬겨야 됐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결혼하지 않고 언제나 그 남편만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다른 남자 만나지 않고 이런 게 정말 열려라고 하죠. 열려다. 그래 막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개념이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정숙하고 훌륭한 그런 여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표창까지 받았으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나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당시로서는. 자, 그런데 동리자는 과부로서 정절을 잘 지켰다. 그렇죠?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고 다른 남자 만나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무슨 내용? 아들 5을 두었으며 그래 뭐 아들 5을 둘 순 있지. 뭐 그 남편이랑 뭐 5번이란다. 5명을 낳아서 잘 키웠나 보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밑줄 아세요? 그들은 제각기 다른 성씨를 가졌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5명이 였다는 얘기죠. 못해도 5명. 성이 다 다르잖아요. 아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뭘 할 수 있어요? 동리자의 위선, 풍자하는 거죠.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여자였던 거야. 남몰래 남자들을 많이 만났던 거지. 아니 뭐 지금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만 지금도 조금 5명이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당시에 5명?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죠. 이 당시 기준으로서 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루는 5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강 북쪽에선 달기 울고 강 남쪽에선 샛별이 빛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어쩌면 그리도 북곽 선생과 목소리가 닮았을까? 그러니까 동리자의 방에 아까 그렇게 유교적인 덕목이 훌륭하신 그 북곽 선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둘이 밤 늦을 때 아무도 모르게 몰래 방에 있단 얘기네. 아이고, 그러면 방에서 둘이 아이고 이거 뭐 부르마부르 해? 뭐해? 윷놀이 하나? 뭐 하겠어. 이제 보겠습니다. 하루는 5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강 북쪽에선 달기 울고 강 남쪽에선 샛별이 빛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어쩌면 그리도 북과 선생과 목소리가 닮았을까 하고는 오영재가 번갈아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북곽 선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엄마라고 할 수 있는 동리자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동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그리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하니 북곽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시경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유명한 시들을 모아놓은 그걸 시경이라고 해요. 그 글을 하나 읽습니다. 원앙새는, 자, 원앙새 동그라미. 여러분들 뭐 말하나 마나 원앙새가 나오면 어떤 부부간의 정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필기부터 할게요. 남녀 간의 정이죠. 원앙새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생 규장전도 배웠잖아요. 원앙새 나오면 그냥 부부간의 정.
남녀간의 정 이런 거 하나 보시면 돼요.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반딧불이 남녀간의 정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래의 교과서에서는 이것도 남녀간의 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냥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뭐 아니면 아닌 거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밑줄 하세요.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 지금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교과서마다 해석본마다 좀 달라요. 뭐 이제 크고 작은 가마솥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18세죠? 그러니까 18세에 딱 맞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가마솥은 일단 5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5개니까 무엇을 의미한다? 동리자의 5 아들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이니까 어쨌든 다른 거잖아요. 성이 다른 동리자의 5 아들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그냥 이걸 하나 가지고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가마솥들은 누구를 모형 삼아 만들었습니까? 동리자를 모형 삼아서 동리자가 닮았겠죠. 아버지는 다 다를 테니까 그나마 유전자가 반을 가지고 있는 엄마 쪽을 다 닮았겠죠? 그래서 누굴 닮아서 만들었나? 동리자를 닮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흥이로다 하였다. 5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얘기에 과부의 직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곽 선생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인품을 가진 북곽 선생이 밤늦게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고 있다? 그것도 과부를? 아 설마 그러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우가 둔갑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우가 에서 이제 세모하시고요.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럼 여우 지금 뭐야? 북곽 선생을 여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북곽 선생을 풍자하는 단어예요. 여우 같은 놈이라는 거죠.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하고는 서로 함께 모이야기를 여우가 쓰던 모자를 얻은 사람은 그 집에 천금의 부가 굴러 들어오고 여우가 신던 신발을 얻은 사람은 대낮에도 종적을 감출 수가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은 사람은 홀리기를 잘하여 사람들이 반하게 된다더라.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뭐 투명인간처럼 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을 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우를 잡아야지. 잡아서 필요한 거로 다 나누면 우리가 이득을 보지 않겠어? 잡으러 가자 합니다. 그러니 어찌 이 여우를 죽여서 나누어 갖지 않으랴 하였다. 이에 5 아들들이 함께 에워싸고 공격하니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상하게 막 가는 거야. 우와 우와 뭐 이러면서 간다고. 자 이채영 너 지금 이 모습 보고 웃었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분명히 여기서 이채영으로 웃었을 거야. 네. 자 그래서 다리를 들어 해서 꺽쇠 하세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아이고 답답아. 이거 무슨 창피야. 일단 자기를 알아볼까봐 이상하게 막 가는 거야. 그런데 빠져버렸어. 근데 똥에 빠졌네. 이거 어떻게 나오다가 다 걸리겠네. 아이고 창피해라. 꺽쇠친 부분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 북관이 아니죠? 잠깐만. 아까부터 내가 잘못 썼냐? 북곽이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여러분들 필기 잘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필기 잘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지? 구현지? 자, 북곽 선생의 행동을 희화화 했어요. 다시 말하면 풍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밑줄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자, 일단은 뭐 별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똥냄새. 1번은 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만 있으면 다 아는 거지. 두 번째, 무슨 뜻입니까? 장서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대답을 직접 들을 순 없지만.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선비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패한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선비는 냄새가 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북곽 선생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결국 양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양반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속으로는 썩어 있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에 거르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린내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은 똑같이 양반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양반들의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북곽 선생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게 싸웁니다. 대인은, 여기서 이제 군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인은 그 가죽무늬가 찬란하게 변한 것을 본받고 덕이 훌륭한 사람은 호랑이의 좋은 점을 본받고요.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멈춰!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여기가 중요하네요, 밑줄. 유는 유라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뜻이 돼 있죠. 유는 유라더니 선비 유자를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는 아첨할 유입니다. 즉 유학자는 아첨을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가 사용된 겁니까? 말장난을 했단 말이야.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풍자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애 잘못해서 이 호랑이 새끼 같은 놈, 호랑이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야. 나쁠 때는 다 갖다 붙이더니 갑자기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하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호랑이와 인간을 막 비교를 해요. 그래서 호랑이는 이런 점에서 훌륭한데 니네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 먹고 살기 위한 것이잖아. 근데 사람은 어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잖아. 안 죽여도 될 거를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랑이가 잘하는 거야. 호랑이는 자연의 선미를 그냥 따르는 것 뿐이잖아. 그리고 인간들은 뭐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에서 뭐 도덕적으로 거룩하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뭐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것보다는 호랑이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질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요. 뒷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북곽 선생은 자신을 꾸짖는 범에게 경의를 표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한참 만에 고개를 들자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어요.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자 북곽 선생은 자, 밑줄 하세요. 하늘과 땅에 예를 갖추고 있었노라고 둘러댄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엎드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는 이제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엎드려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침 일찍 부지런히 나와서 근면한 그런 농부가 와서 아니 북극 선생님 여기서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딱 들어보고 호랑이가 없거든. 창피하잖아.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딱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늘을 섬기고 땅에 감사하는 이런 거를 내가 하고 있었다.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선적이죠. 끝까지 위선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부분, 범에다가 네모를 쳤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기를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 이 범은요,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 박신우?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은 결국 작가의 대리인. 물론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 대리범 이럴 순 없잖아.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작가를 대변합니다. 대변. 그래요? 자, 그래서 양반층의 허위 의식을 비판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질도 끝이 났습니다. 영상을 좀 더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물 좀 마시고요. 칠판도 지우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목요일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오미크론 확진자가 14,50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집, 학원, 끝! 아시겠죠? 명절 때도 좀 조심하세요. 뭐 이제 집에서 간다면요 어쩔 수 없는데 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셔도 되고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순서상 그 다음에 있는 꽃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선생님이랑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뒤에 있는 메밀꽃 필 무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필기할 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요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원래 이효석의 원작입니다. 앞부분에 줄거리인데요. 봉평장터에서 조선달과 함께 충주집을 찾은 허생원은, 자,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집이라는 것은 충주 지역에서 온 여자를 말하겠죠? 근데 그 여자가 술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여자도 충주댁이고 그 집, 그러니까 그 술집도 이제 충주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집을 찾은 허생원은 그곳에서 어린 장돌뱅이인 동이가 여러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장돌뱅이라 그래요. 장돌뱅이인 동이가 충주집에게 수작을 거는 것을 보고 심하게 나무랍니다. 세 사람은 그러니까 대화라는 지역이 있어요. 대화장터로 가는 길을 동행하게 되고요. 허생원은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동이가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순수하고요. 아까 그 충주집에게 이제 수작을 거는 걸 보고 이 허생원이 약간 질투심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충주집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어린 놈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봐라.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할 사람이랑 좀 해가지고 뺨을 때려버려요. 근데 동이가 열받네? 일어났지? 근데 애가 좀 착해가지고 어른이니까 때릴 순 없잖아. 그래서 그냥 나가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먹고 복수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허생원 나귀가 다른 애들한테 이제 뭐 놀림받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알려주러 옵니다. 그래서 허생원이 동이가 나쁜 애는 아니구나.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걸 보니까 괜찮은 애구나라는 마음을 먹는데 이제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장돌뱅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서방네 처녀라는 것은 여자가 성서방이 아니야. 성서방 집의 딸이야. 성서방네 처녀와 좋은 기억이 있어요. 하룻밤 물레방앗간에서 물레방앗간에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추억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동이가요 이제 그 얘기를 좀 잘 못 듣는데 동이는 자기 이제 그 얘기를 못 들은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동이는 자기의 성장 내력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허생원은 동이가 자기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에 개울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봉평에서 그 여자를 만났던 거고 그 봉평에서 결국 하룻밤을 보내고 이 성서방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창피해서 다른 지역 제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동이가 출신이 제천이야. 아빠가 없어.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이는 물에 빠진 허생원을 업고 개울을 건너요. 자, 20번 장면. 개울가 밤입니다. 개울을 건너 물 밖에 나온 두 사람, 동이의 등에서 내린 허생원이 고맙다는 듯이 웃으며 동이의 등을 토닥입니다. 조선달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셋이서 같이 가는 건데요.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어쩐지 허생원은 조선달의 놀림에 변명을 한다. 나귀야. 나귀 생각을 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 당나귀들이 보인다. 이게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그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륵집 피마에게 말일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이 나귀는 허생원과 20년인가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귀입니다. 산전수전, 어려움 다 겪고 같이 굶고 같이 추위에 떨고 그래서 나이도 들고 그런 걸 보니까 허생원과 동일시 되는데 이 발음이 안 돼요, 이렇게. 동일시 되는 이 나귀가 아이를 낳았다? 자기도 자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구만.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동이도 목에 메고 있던 바지를 탈탈 턴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뜨릴 땐 대단한 나귀 새끼군.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라. 뜰에 불을 피우고 후투시 쉬어. 따뜻하게.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보고는 제천이다. 제천 가서 누구 만나려고? 성서방네 처녀 만나려고. 조선달이 생원도 제천으로? 생원 나귀 위에 짐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고개 돌려 동이를 쳐다보며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고개를 돌린 후 동행하려나 동이? 보이스 오버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뜻 좀 볼게요. 보니까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해설, 대사 이런 게 들리는 것을 보이스 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위에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야 가는 길이니까요. 허생원은 동이가 들고 있는 채찍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원래 누가 왼손잡이야? 허생원이 왼손잡이야. 아빠가 왼손잡이? 아들도 왼손잡이? 이것은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죠.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당시가 옛날 글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왼손잡이니까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증표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문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순간적으로에서 꺽쇠. 지금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과적으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문학적으로 가야 돼요. 알겠어? 이연서? 알겠지? 문학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순간적으로 동희의 얼굴에서 성서방네 처녀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냥 이런 게 바로 애니메이션 기법이 나타난 거죠. 소설에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걸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죠. 뭐 상상만 하게 되는데 실제로 소설에서도 이런 그 얼굴이 겹치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해서 동희가 허생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실을 암시해주는 부분이죠. 자신의 맨손에 들려있는 채찍을 내려다보던 생활은 나지막이 동희를 부른다. 동희, 자네. 네? 아닐세. 저마치 먼저 위로 올라가 있던 동희 쪽으로 올라가는 허생원. 세 사람은 하얗게 드넓은 메밀밭을 걸어간다. 실제로 소설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대화장을 보고 제천으로 갔더니 성서방네 처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서방네 처녀가 아직 재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아이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그런 일만 남았네. 자, 좋습니다.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재혼의 개념까지는 아닌데 어떤 그 남자랑 살긴 살아요. 그런데 맨날 때리고 그러다 도망 나옵니다. 맞아요. 도망 나왔던 얘기를 내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동희가 힘들게 살았던 내용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가면은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지금 수업을 선생님 보니까 1시간 한 2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차피 시간을 맞춰서 하니까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수업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 어쨌든 2단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자료를 저쪽에다 두고 와서 중간에 끊기가 뭐해서 꽃이랑 라디오는 있다. 끊고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따 만나요. 안녕.